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집이 나옵니다. 짐이 많아서 오늘따라 가는 길이 더 힘겹게만 느껴지네요. 그렇게 한 10분쯤을 더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집이 보이고 엄마, 형 왔어!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말에 승모가 급하게 문 밖으로 나오더니 힘든데 뭐하러 왔어? 짐을 이렇게나 많이 들고. 걱정스레 묻는데 숙모의 표정은 걱정 반 기쁨 반입니다. 숙모는 저에게 항상 오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을 받아든 숙모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동생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네요. 제가 이 맛에 이 힘든 비탈길을 신나게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웃고 있던 저를 보며 무거운데 뭘 이런 걸 사왔어. 숙모가 미안한 듯이 말을 했고, 숙모, 저번 겨울에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홍삼이랑 기관지에 좋은 것 좀 사왔어요. 제발 건강관리 좀 하세요. 제가 숙모를 나무라듯이 말을 했어요. 이 비싼 걸 뭐 한다고 사왔어. 힘들게 번 돈으로. 숙모의 눈에는 금세 이슬이 맺혀버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생이 형, 내 건 없어? 맨날 엄마 것만 사오고 라고 물었어요. 그런 동생에게 너는 용돈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따가 따로 보자.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고 오, 역시 형밖에 없다 라며 동생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동생은 밝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 이런 아들을 보면 참 뿌듯해 하시겠죠? 오늘은 우리 삼촌 기일입니다. 삼촌이 떠나신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하기만 하네요. 잠시 제가 생각에 잠겨있던 사이 배고프지? 얼른 들어가자. 너 좋아하는 잡채랑 불고기 많이 해놨어. 숙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와, 숙모 잡채는 진짜 끝내주죠. 아, 배고파. 제가 얼른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언제 올 줄 알고 숙모는 이미 상을 다 봐놨네요.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밥상을 보니 아마도 제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문득 작년 삼촌 기일에는 출장으로 인해 참석을 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제가 오기를 얼마나 눈이 빠져라 기다렸을까요? 제가 출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모는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렇게 삼촌의 제사상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벽에 걸어둔 삼촌 사진을 보며 삼촌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삼촌은 정말 성실한 경찰이었어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경찰이었고요. 그런 삼촌과 저는 제가 중학교 때쯤 만났어요. 저는 그때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중 할머니 지병이 도지면서 그나마 안 좋던 환경이 더 최악이 되었어요. 거기다 아픈 할머니가 잘 드셔야 했는데 잘 드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위해 먹을 것을 좀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동네 마트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이게 들키지 않게 되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져다 준 음식들을 할머니가 잘 드셨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마트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게 되었고 저의 그러한 짓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겁에 잔뜩 질린 채 마트의 조그마한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마트 직원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건지? 싹수가 노란데 뭐가 되긴 뭐가 되겠어. 평생 이런 짓이나 하고 살겠지.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한심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관 2명이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들고 온 물건들을 유심히 보던 경찰관 아저씨 한 명이 집에 누가 아픈 거니? 앉아있던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그저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라며 물었고 여기 물건이 다 아픈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라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원래 이만한 나이 때는 이런 거 안 가져가거든. 이상하잖아. 경찰관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경찰관의 말에 수근거리던 마트 직원들이 순간 조용해졌는데요. 자, 아저씨 보고 말해봐.
이거 왜 그런 거야? 괜찮아.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똑바로 말을 해야 아저씨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지. 경찰관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경찰관의 눈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런 경찰관을 보며 저기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아프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음식을 잘 못 드시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이라도 잘 드셔서 이거라도 드시면 빨리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힘겹게 말을 했는데요. 순간 왜 그리도 서럽던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알겠니? 경찰관이 옆에 있던 화장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했고 경찰관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마트 사장님을 찾더니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아파서 급한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 물건들은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놀란 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찰관의 부탁에 마트 사장님도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 아저씨가 다 계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경찰관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마트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집에 보내지 않고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줬어요. 하지만 따뜻한 고기국밥을 보는데 순간 할머니가 생각나서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경찰관이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봤던 것인지 왜 할머니 생각나서 제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참 서럽더라고요. 이런 국밥 한 그릇 드시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가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경찰관은 걱정 마, 아저씨가 한 그릇 더 포장해 줄게. 식기 전에 얼른 먹자. 라고 말을 하더니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 반 콧물 반으로 국밥을 먹었는데요. 국밥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국밥을 먹는 내내 경찰관 아저씨는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사는 거니? 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밥을 다 먹은 다음 경찰관 아저씨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우리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는 우리 할머니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국밥을 다 드시는 것까지 보고 일어났는데요. 일어나면서 저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앞으로 여기로 전화해. 알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경찰관을 보며 제가 놀란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저를 보던 경찰관 아저씨가 이 녀석아, 나 경찰이야. 경찰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그리고 앞으로 삼촌이라고 불러라. 알겠니? 라고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번호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삼촌과 저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연결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는데요. 삼촌은 그 뒤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에 방문을 해서는 할머니와 저를 챙겼어요. 그 덕분에 할머니는 조금씩 좋아지는 듯 했어요. 삼촌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서 오곤 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어느 날은 영양제 한 통을 내밀면서 이거 먹으면 키가 큰다고 하더라. 너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 남자는 키가 커야 해. 라며 당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삼촌을 보며 처음에는 한두 달 하고 말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지켜본 바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봉사활동이다 뭐다 관심을 갖다가 한두 달이 지나면 다들 시들해지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조차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삼촌은 그 뒤에도 꾸준히 저를 챙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 월급이 많지도 않다고 하던데 대단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그런 삼촌 덕분에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꿈이나 희망 따위는 아예 없던 저에게 삼촌은 꿈에 대해 늘 말해줬거든요. 꿈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네 꿈을 잘 생각해봐. 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본 것 같아요. 삼촌이 그랬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그까짓 거 별거 있겠냐? 라며 활짝 웃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공부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기초가 없어서 힘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제가 삼촌에게 그러한 말을 했는데 며칠을 고민하던 삼촌이 경찰관 중 공부를 꽤 잘하던 신입 경찰관이 있다면서 그분한테 저를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정리를 해뒀다가 물어보곤 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공부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너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 가려고? 라며 비웃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를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했는데요. 그 친구가 계속 야, 요즘에도 이런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냐? 비웃듯이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관심도 갖지 않자 그 친구가 민망했던지 뭐야, 말도 못하냐? 공부는 뭐 하려고 처하고 앉아있냐? 돈도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을 하며 제 책을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계속 참았어요. 그런 친구들과 부딪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제 공부를 방해했어요. 제가 마음먹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거든요. 그것을 보며 선생님이 기특하다며 계속 칭찬을 해줬는데 아마도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와 다툼이 생겼는데 몸싸움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야, 너 씻고는 다니냐?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잖아. 앉아있던 제 머리를 연필로 툭툭 쳤어요.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는 하지마! 라고 말을 하고 그 친구를 세게 밀쳐버렸어요. 그 순간 그 친구가 발을 헛디뎠던지 책상과 의자와 함께 쓰러지며 정말 순식간에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친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 선생님을 불렀던지 선생님이 놀라서 쫓아왔어요. 그 광경을 본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친구 엄마가 학교로 쫓아와서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데 다리에 실감이 갔는지 다음날 기부스를 하고 등교를 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할머님이 계시다고 했지? 내일 할머님이 학교에 오셔야겠다. 유민이 부모님이 내일 학교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저는 그저 억울하기만 했어요. 내내 참다가 순간 밀친 것밖에 없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 저를 보며 혹시 할머님 말고 오실 분이 있니? 혹시 친척이라든지 말이야.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런 선생님의 말에 문득 삼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는 삼촌, 내일 우리 학교에 와줄 수 있어? 제가 울먹이며 물었고 왜? 무슨 일 있는 거니? 삼촌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친구를 밀쳤는데 라며 중간에 말을 끊었다가 다시 내일 그 친구 부모님이 학교로 오기로 했대 라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울음을 터뜨려 버렸는데요. 그냥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교무실로 끌려갔고 친구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친구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 엄마를 선생님이 말렸지만 선생님 같으면 지금 참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말해봐라.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다시 한번 친구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제발 진정 좀 하십시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친구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친구 엄마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치료비 내줄 돈이나 있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교무실 문이 열렸고 삼촌이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촌이 양복을 입고 들어왔거든요. 평소 양복을 입은 삼촌의 모습은 처음이라 많이 낯설 정도였어요. 그런 삼촌을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삼촌! 제가 처음으로 입을 뗐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 친구 부모님과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삼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삼촌이 인사를 하며 친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친구 부모님이 순간 움찔하는 듯 했어요. 친척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순간 놀랐겠죠. 삼촌은 그렇게 병원비 문제부터 이것저것을 해결해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도 표정이 밝아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도 걱정이 많았겠죠. 적어도 선생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으니까요. 어쨌든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삼촌이 멀리서 걸어왔어요. 너 키 작아서 내가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며 저를 놀려댔어요. 그냥 살짝 밀었는데 전 억울해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아. 앞으로도 그런 일은 더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결국은 다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이야.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잘 견뎌내야 해. 알겠니? 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했어요. 그 뒤 저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고 성적이 올라가자 다들 놀란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면 다른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정말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내가 조금 더 살아야 하는데 너 혼자 두고 어찌 갈지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삼촌이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삼촌의 말에 할머니는 힘겹게 삼촌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행히 제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켰는데요. 할머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목 놓아 울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할머니와 저 둘뿐이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는 진짜 혼자가 된 거잖아요. 싸늘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붙들고는 목이 쉬어라 울어댔어요. 아파서 누워만 있던 할머니였지만 그런 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삼촌이었고 삼촌에게 전화를 했어요. 삼촌! 제가 목이 메어와서 차마 뒷말을 꺼내지 못하고 삼촌을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삼촌이 놀라서 물었고 삼촌 지금 여기로 와주면 안 돼? 거기가 어딘데? 할머니 입원한 병원인데 할머니가 제가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렸어요. 할머니가 왜?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삼촌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어떡해? 삼촌 지금 와주면 안 돼? 제가 간신히 말을 했어요. 뭐? 알았어. 삼촌이 바로 갈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삼촌도 많이 놀란 듯 했는데 삼촌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삼촌을 보며 삼촌! 이라며 제가 삼촌 품에 안겨서 흐느꼈어요. 괜찮아. 삼촌이 왔잖아. 삼촌이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삼촌은 자리를 지키며 같이 상주 역할을 해주었어요. 올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참 쓸쓸한 장례식장이었네요. 그때 당시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도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너 혼자인데 삼촌 집으로 들어와라. 너 혼자 두기도 그렇고 삼촌이 말을 했어요. 삼촌 집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래, 너 혼자 그 집에 두기가 영 마음에 안 좋구나. 삼촌이 다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숙모도 그래,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성우도 좋아할 거고 우리 같이 살자꾸나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삼촌 집으로 들어갔어요. 삼촌과 숙모는 저에게 참 잘했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숙모도 삼촌처럼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숙모는 평소에도 독거노인 분들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해주며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알겠니? 숙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배웅해주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 말이죠. 그런 중에 시험 도중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는데 도시락에는 노란 메모지에 시험 보느라 힘들지? 아주 잘하고 있어. 꼭꼭 씹어 먹어야 해.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지를 보는데 다시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 속에 무사히 시험을 잘 치렀고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하지만 그런 가족들을 뒤로하고 저는 등록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삼촌과 숙모가 통장 하나를 꺼내면서 너 등록금 하려고 조금씩 모아둔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에 제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로 과외도 했고 이것저것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너무 바빴거든요. 삼촌과 숙모에게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대학 4학년이 되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던 우리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닥쳤어요.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던 우리 삼촌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취업을 할 예정이었고 취업해서 삼촌에게 해드릴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삼촌을 떠나보내면서 제대로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어요. 숙모와 동생을 챙겼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삼촌이 저를 챙겼듯이 이번에는 제가 가족들을 챙겨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상주자리에 선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옆에는 거의 실신 직전에 숙모가 있었고 이제 중학생이 된 동생이 있었거든요. 삼촌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넋을 잃고 있는 숙모를 챙겨야 했고 동생까지 챙겨야 했어요. 정말이지 삼촌이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실감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야만 제가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 숙모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저는 다행히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면접에서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아쉬워할 틈도 없었고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취업 후 숙모와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삼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숙모가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삼촌이 하늘에서 돌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맨 채 말을 했어요. 우리 셋은 그 뒤로도 쭉 같이 살았어요. 제가 회사가 끝나면 동생 공부도 봐주고 우리는 삼촌이 떠난 자리를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대학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제가 동생의 학비를 내주고 있어요. 숙모도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몸이 약한 숙모가 항상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숙모와 동생이 걱정이 되어 자주는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숙모와 동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벽에 걸려있는 삼촌의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친구 부모님과 합의를 하던 그날 친구 부모님에게 병원비를 주며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던 삼촌은 제 조카로 인해 아드님이 일이 된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앞으로 아드님에게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해서 감히 한마디 해봅니다. 친구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했었어요. 그런 삼촌의 말에 친구 아버지가 그저 놀란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땐 내가 미안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질투가 났었어. 내가 찌질했었어. 미안해. 그리고 니네 삼촌 진짜 멋있더라 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의 어머니와는 생각이 달랐던지 친구의 말에 의하면 친구 아버지에게 많이 혼이 났다고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다행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지 삼촌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삼촌에게 했던 그 순간 다행이구나. 봐라.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네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알겠지? 라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삼촌은 나도 너만 할 때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삼촌의 삶과 제 삶이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삼촌이 그날 그 마트에서 저를 한눈에 알아봐 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삼촌이 사준 운동화를 제 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는 늘 다짐을 합니다. 꼭 삼촌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며 웃던 삼촌의 말이 오늘도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삼촌,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숙모와 동생 걱정은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제가 삼촌 대신 끝까지 잘 돌볼게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런데 삼촌, 가끔 삼촌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